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에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5시 한도인은 욕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도희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사온 지 벌써 나흘째였습니다. 제발. 도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테스트기를 응시했어요. 3분이 지나고 천천히 선명해지는 2개의 붉은 줄. 그 순간 도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욕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도희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이야.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속으로 많이 애태웠던 도희였죠. 가끔 친척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생긴 거예요. 도희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배는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도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부모님도 없이 병든 여동생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도희에게 이제 정말 자신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동생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연이는 지난 3년간 희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민재가 모든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죠. 도연아, 언니가 이제 엄마가 된대. 내 조카가 생기는 거야. 그때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박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민재는 회사 일로 독일 출장 중이었어요. 여보세요? 도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게 떨렸습니다. 도희야, 나야. 잠 안 자고 뭐해? 거기 새벽이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독일은 지금 저녁 시간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도희는 임신 사실을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큰 소식은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소식? 뭔데?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말해봐. 민재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직접 와서 말해줄게요.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요.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도희는 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가. 그날 오후 도희는 시아버지의 집무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박철수 회장의 비서가 직접 찾아왔을 때부터 도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시아버지가 도희를 따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들어오게. 박철수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박철수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도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지 말고 서 있어. 얘기 길지 않을 거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도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너와 나 단둘이 얘기 좀 해보자. 박철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도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는 경제 뉴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봤나?
경쟁사 막내 아들이 명동 부동산 재벌 손녀와 약혼했어. 저쪽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박철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재벌끼리 혼인으로 묶여서 힘을 키우는 거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민재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해. 그런데 지금 민재 옆에 누가 있지? 바로 너야. 박철수는 도희를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잖아. 부모도 없이 병든 동생 하나 달랑 있는 게 전부지. 너는 우리 집의 짐일 뿐이야. 박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도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박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병원 차트였어요. 도희가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동생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내 동생,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민재가 다 대주고 있다지. 박철수가 그 차트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 동생을 미국 최고 병원에 보내주마. 생활비, 간병인비는 물론이고 건강해진다면 학비까지 모두 다 지원해주지. 평생 돈 걱정 없이 내 동생이 살게 해주마. 도희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간단한 거래야. 내 동생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줄 테니 너는 그저 민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돼. 박철수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사라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지. 하지만 너가 거절한다면 내 동생은 오늘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거다. 도희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벌떡 일어나 도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일이야. 민재랑 상관없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생 치료는 그 순간 끝이야. 박철수가 도희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도희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이선영, 내 시어미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박철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도희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뒤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봤자 소용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내 동생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도희는 방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선영이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도희는 방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선영은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무너져 내린 도희의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복도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뱃속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행복했던 임신 소식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도희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언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말하던 그 얇은 얼굴. 도희는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동생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도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철수가 건넨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서류 제목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및 재산 포기 각서. 도인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한도인은 박민재와 원만히 이혼하며 박씨 일가와 일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대신 박철수는 한도연의 평생 치료비 및 생활비, 학비를 전액 부담한다. 한도연은 미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동생을 살리는 조건,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도희는 남편을 포기해야 했어요. 도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직 남편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도희. 세 글자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도희는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희가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도희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희가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어요. 보안 요원들은 도희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짐을 다 못 챙겼어요. 제 옷이랑 사진만이라도. 안 됩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도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님 지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도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옷 한 벌, 사진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니요. 도희가 옷장으로 다가가려 하자 보안 요원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소나기가 꽤 세게 도희의 팔을 잡았어요. 도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갈 준비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러 온 거였어요. 그럼 민재 씨한테라도 연락 좀 할게요.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제 남편인데 인사도 못하나요?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박철수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어요. 도희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한테 이미 다 얘기했어. 내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걔도 동의했고. 그럴 리 없어요. 도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거지. 박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도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민재가 정말 동의했을까요? 이제 내려가. 나갈 시간이야. 박철수가 손짓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도희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도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현관으로 끌려 내려오는 순간 도희는 2층에 있는 시어머니 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도희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보안 요원들이 도희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가는 동안에도 도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도희예요. 제발 나와주세요. 2층 복도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선영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도희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방 안에서 선영은 문틈 사이로 끌려가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며느리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섭고 그 결과가 두려웠던 겁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도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도희는 현관까지 끌려왔어요. 보안 요원들이 도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도희는 현관 계단에서 비틀거렸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섰을 때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안 돼. 도희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집을 돌아봤어요. 2년 동안 살았던 집,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곳, 그 모든 게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도희는 배를 감싸며 작게 속삭였어요. 가방 하나 없이, 지갑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겁니다. 겨우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주머니 속 휴대폰이 전부였어요. 도희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멈춰 섰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곧 거센 비로 변했어요. 도희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도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붙었고 옷은 무겁게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가 내리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우는 건지 눈물 때문에 우는 건지 구분이 안 갔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도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젖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꼭 지켜줄 거야. 그 시각 박씨 가문의 저택 서재에서 박철수는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한도희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처리하도록.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망 신고야.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한도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처리해. 서류 다 만들고 병원 기록도 조작하고 깨끗하고 뒤탈없게. 비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끝나면 민재에게 바로 알려주고. 네, 회장님. 비서가 서재를 나가자 박철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미안하게 됐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박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업상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어요. 도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도희는 젖은 옷 속에서 배를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우리 아기. 도희의 작은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그 누구도 도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밤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희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희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걸어야 했어요. 그렇게 도희의 긴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도희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겨울 외투로 가리면 아직은 티가 나지 않았지만 곧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걸 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쫓겨나던 밤의 비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떨며 밤을 새우고 다음날 겨우 찾아간 곳이 이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하루 2만 원씩 내는 곳. 도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휴대폰은 그날 이후 꺼버렸습니다. 민재가 전화할까봐, 그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쫓겨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고시원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도희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도희야,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어머니가. 이선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돈을 보낸 거였어요. 도희는 그 쪽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돈 덕분에 도희는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비, 밥값, 그리고 병원비까지. 도희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동네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쌍둥이세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도희는 얼어붙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 아기들, 엄마가 꼭 지킬게. 도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희는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한 작은 한의원 앞에 멈춰 섰어요. 경희한 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 한 분이 침을 놓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도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한의대 졸업을 했죠. 민재와 결혼하면서 그대로 그만뒀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도희를 보며 물었어요. 도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의원에 관심 있어요? 할아버지가 도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예. 전에 한의대를 다녔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그래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들어와 보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도희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원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도희에게는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의자를 권했어요. 도희가 앉자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임신 중이시네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도희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맥을 안 짚어봐도 알 수 있어요. 기색을 보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지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도희가 우는 걸 지켜봤어요. 한참 후 도희는 겨우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려던 게 아닌데.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좋지요. 할아버지가 다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있나요? 도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내 나이가 이제 75이에요. 혼자 한의원 꾸려가기가 벅찰 때가 많아요. 아가씨가 한의학 공부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졸업도 못했고,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주면 되지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 아니 낳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 있나요? 도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일이었어요. 돈을 벌 방법이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도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숙식은 해결해 드릴게요. 위층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지내세요. 도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가씨 손을 보니 침 놓을 손이더군요. 가늘지만 힘이 있고 떨리지 않는 손. 그런 손은 귀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고시원 방을 정리하고 한의원으로 이사했어요. 위층 작은 방은 고시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도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희는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약초 정리하고 환자 응대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틈틈이 도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혈자리를 보세요. 합곡이라고 하지요.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를 누르면 두통이 가라앉아요. 도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임신 중이라 직접 침을 놓을 순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도희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어요. 많이 먹어요. 아기들한테 영양 가야지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도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요. 내가 더 고맙지요. 이 늙은이한테 손주 같은 사람이 생겼으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희의 배는 이제 확연하게 불러와 있었어요. 한의원 단골 환자들도 도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가씨,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한 할머니 환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또 다른 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대신 나섰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혼자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 말에 환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기 옷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을 챙겨 주었습니다. 도희는 그런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느 날 밤 도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도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희는 이미 한도희가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였죠. 우리 아기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도희는 배를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경락도를 펼쳐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배워야 했습니다. 언젠가 이 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명의가 되겠다고 도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도희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도희는 아래층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군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도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요. 할아버지가 도희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희는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손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희는 이를 악물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재 씨, 미안해요. 혼자 나와서. 새벽 5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잠시 후 2번째 아기도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쌍둥이 남매네요. 도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들. 민재와 자신을 닮은 아이들이었어요. 서준아, 서윤아. 도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준, 한서윤. 도희는 엄마 성을 따라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한의원으로 돌아온 도희는 혼자 쌍둥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밤에 아이들이 울면 함께 깨어 분유를 타주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도희가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힘들지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도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도희는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쁜데.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돌봤어요.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우리 서준이, 서윤이.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할아버지 한의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환자분 치료하고 있어. 도희는 환자의 등에 침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도희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나요법에 재능이 있었어요. 허리 아픈 환자들이 도희의 손길을 받으면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한 선생 손은 정말 신기해요.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도희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타고난 재능이에요. 내가 가르쳐 준 건 기초일 뿐이지요. 그 시각 서울 강남에서는 박민재가 납골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민재는 여전히 매주 이곳을 찾았어요. 도희야, 나왔어. 민재는 도희의 유골함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내가 좋아했던 환경사업이야. 기억나? 민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도희가 살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였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민재는 이 질문을 매번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상무까지 올랐지만 눈빛엔 생기가 없었어요.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어머니 이선영이 뒤에서 말했어요. 선영도 함께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선영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도희가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선영은 그날 밤 문을 열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고 있었어요. 한편 박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서재에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그 후로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통증이 심하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참을 수가 없어. 박철수는 진통제를 삼키며 말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5년 전 도희를 쫓아낸 일을 가끔 떠올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죠. 다만 지금 이 고통이 그때의 대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한의원은 가보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의원? 그런 거 믿어? 박철수가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냥 소문으로 들었는데 전북 쪽에 추나 잘하는 한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허리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던데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북? 그렇게 멀리까지?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진통제도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알아봐. 박철수가 결국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 밤 도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와 서윤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서준이가 며칠 전에 물었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고요. 도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도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5년이 지났지만 민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도희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재는 분명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도희가 물었습니다. 내일 큰 손님이 온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큰 손님이요? 응. 서울에서 온다는데 허리가 아주 안 좋다더군요. 휠체어를 타고 온대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치료해 드려야겠네요. 그래요. 내일은 도희 씨가 직접 해보세요. 춘하는 도희 씨가 나보다 낫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희는 알 수 없었어요. 내일 올 그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고급 승합차 한 대가 경희안 의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운전기사와 비서,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었어요. 박철수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박철수가 낡은 한의원 간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곳이 소문난 곳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박철수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으니까요. 들어가지.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어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의원 안에서는 도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곧 끝나요. 도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환자의 허리에 침을 놓는 중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한의원 안을 둘러봤어요. 약초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공간, 낡은 책상과 의자, 이런 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5분 후 도인은 환자 치료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도인은 손을 씻으며 박철수 쪽으로 다가왔어요.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도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박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한도에? 박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박철수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철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박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다가와 박철수의 맥을 짚었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어? 박철수가 도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도희를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도희 씨, 일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괜찮아요. 내가 처리할게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희는 비틀거리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철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길 숨겨준 겁니까?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 저는 5년 전 일을 모릅니다. 다만 5년 전 이곳에 임신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갈 곳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여자였지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임신했다고? 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은 5살입니다. 박철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5년 전에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럼 지금 그 아이들은? 박철수는 계산이 빨랐어요. 5년 전 도희를 쫓아냈을 때 도희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자신의 손주였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치원에 갔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박철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누구예요? 서윤이가 할아버지 뒤로 숨으며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두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남자아이는 민재를 닮았고 여자아이는 도희를 닮았습니다. 박철수의 손주들이었어요. 박철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사실, 그 손주들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주들은 아버지도 모른 채 자라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도희가 나왔어요. 서준아,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도희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박철수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도희와 아이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고 그 며느리는 혼자 쌍둥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들 민재는 아내가 죽었다고 믿고 5년간 슬픔에 빠져 살았고 자신의 손주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박철수는 휠체어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박철수를 부축했어요. 도희 씨, 도와줘요. 도희는 망설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 동생을 인질 삼아 협박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 그런 사람을 치료해야 할까요? 도희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도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환자일 뿐이었어요. 도희는 천천히 다가가 박철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천천히. 도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도희는 박철수의 허리를 진찰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수술하셨어요? 2년 전. 박철수가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악화됐군요. 도희는 침을 준비했어요. 아프실 겁니다. 참으세요. 도희가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통증이 심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도희는 침을 모두 빼고 추나를 시작했습니다. 도희의 손이 박철수의 허리를 눌렀어요. 박철수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철수는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희는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은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도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손이 자신을 치료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명의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 박철수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도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철수를 봤어요. 환자분,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오른 박철수는 한참 동안 한의원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준이와 서윤이가 엄마에게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철수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비서님,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민재한테 아직 말하지 마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내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해.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누구예요? 손주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낯선 아저씨. 박철수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박철수는 다시 경희안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도희는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우세요. 도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침을 놓고 추나를 하고
약을 지어줬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받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 네, 아이들,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도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치원 가는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이와 서윤이가 한의원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도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준이가 박철수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번에 왔던 아저씨다. 서윤이도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또 아파요? 서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박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먼저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거예요. 응, 그래. 할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왔단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손은 마법 손이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날 이후 박철수는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을 찾았어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였지만 사실은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박철수의 허리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박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도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철수는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안 선생. 아니, 도희. 도희는 손을 멈추고 박철수를 쳐다봤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박철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도희가 황급히 말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걸 알았다면, 아니, 알았어도 그랬겠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이들이 있다는 걸. 5년 동안 민재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매주 납골당을 찾으며 당신만 그리워하고 있어요. 도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씨가 정말 저를 찾고 있나요? 매주 빠짐없이.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던 그 말. 도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도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박철수는 민재를 경희안 의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전북까지? 민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내 허리 치료해주는 곳이야. 너도 한번 보라고. 두 사람은 한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낡은 간판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서 치료받으세요? 응. 들어가 봐. 박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의원 안에서는 도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곧 끝나요. 도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목소리에 멈춰 섰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도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신가? 도희와 민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민재 씨, 민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 민재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도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의원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박철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서준이와 서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엄마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자신과 도희를 닮은 쌍둥이.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말하려던 좋은 소식이 이거였어요. 민재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이와 서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도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응, 너희 아빠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만나게 해줘서. 네 식구는 그렇게 한의원 바닥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경희안 의원 앞마당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도희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아, 서윤아, 밥 먹자. 도희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쌍둥이였어요. 민재가 아이들을 안아 올려 의자에 앉혔습니다. 우리 서준이, 서윤이. 많이 먹어야지. 할아버지도 오세요. 서윤이가 박철수를 불렀어요. 박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리는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간다. 박철수가 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도 오세요. 서준이가 한의원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 가고 있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선영도 함께였어요. 선영은 며느리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희야,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나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도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 박철수는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민재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도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허리 아직도 아파요? 서윤이가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 우리 서윤이 덕분에. 박철수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녁 해가 한의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도희가 작게 속삭였어요. 민재가 도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서준이와 서윤이가 부모님을 보며 깔깔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또 하나.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그렇게 한도희의 긴 고통은 끝이 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